책에서 여유를 담다. 책담. 책담에서 읽어드릴 이번 책은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지은이 나이토 요시히토, 옮기니 김한나, 출판사 유노북스. 상대방의 성격은 내가 규정한다. 라벨 효과. 당신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사람이니까. 술이 세다면서 술을 아무리 마셔도 신사라고 들었어. 넌 마음이 굉장히 넓구나. 당신은 누구에게나 친절하군요. 이런 라벨을 상대방에게 붙여주면 상대방도 마음이 넓어지고 불친절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사람은 보통 다른 사람이 라벨을 붙여주면 그 라벨대로 행동하려고 한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라벨 효과, 레테르 효과라고 부른다. 누구는 잡학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서 재미있어 라는 라벨이 붙은 사람은 앞으로도 많은 잡학 지식을 얻어서 이야기할 것이고, 있는 힘껏 재미있는 사람을 연출하려고 할 것이다. 부모가 누구는 똑똑하구나 라는 라벨을 붙여준 아이는 정말로 똑똑해질 것이다. 머리가 좋다, 똑똑하다는 말을 부모가 몇 번이고 반복해서 그런 라벨이 붙은 아이는 말 그대로 똑똑한 사람이 된다. 한편 라벨 효과는 부정적인 방향으로도 작용한다. 넌 쓸모없어 라는 라벨이 붙은 사람은 원래 아주 멀쩡한 사람이라 해도 그 말을 듣는 동안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간다. 따라서 친구에게는 가급적 좋은 라벨을 붙여야 한다. 그렇게 하면 친구는 내가 바라는 사람으로 되어갈 것이다. 넌 정말로 사교성이 좋구나. 내가 언제 불러도 반드시 응해주는걸? 평소 친구에게 이런 라벨을 붙여놓으면 어느 날 갑자기 놀러 가자고 불렀을 때 친구는 쉽게 거절하지 못할 것이다. 친구는 당신에게 사교성이 좋은 사람이려고 하기 때문이다.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리처드 밀러는 시카고에 있는 공립초등학교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다. 몇 개의 학급에서 담임 선생님에게 부탁하여 모두 깔끔하구나 라는 라벨을 학생들에게 붙이게 했다. 그러자 82% 이상의 아이들이 쓰레기를 보면 주워서 휴지통에 버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그런 라벨을 붙이지 않은 학급에서는 교실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도 무시하는 아이가 많았고, 쓰레기를 줍는 아이는 약 27%에 불과했다고 한다. 친구가 이런 사람이면 좋을 텐데 라는 희망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되어달라고 설득하기보다 오히려 라벨을 잘 붙여서 친구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유도하면 된다. 또 항상 책상 위를 지저분하게 해놓는 친구에게는 정리정돈을 하라고 다그칠 것이 아니라 그저 넌 정말로 깔끔해 라는 라벨을 붙이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 책상 위도 깨끗해질 것이다. 긍정 프레임을 만들어주면 호감도가 올라간다. 프레이밍 법칙. 햇볕이 강해서 네 피부가 타면 안 되니까 실내에서 놀자. 통통하고 사랑스러운 데다 믿음직스러운 분위기가 좋아.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들리는 표현과 부정적으로 들리는 표현이 있다. 이를테면 돈을 잘 쓰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절약가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들린다. 이는 칭찬하는 말과 같다. 그런데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구두쇠라고 하면 아무래도 부정적으로 들린다. 이렇듯 상대방을 설득할 때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들리는 말을 선택해야 한다. 그래야 상대방의 귀에도 기분 좋게 들리기 때문이다. 네덜란드에 있는 바허닝언 대학교의
조너선 판트리트라는 심리학자는 건강 증진 캠페인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사람에게 두 종류의 문장을 읽게 했다. 두 문장은 모두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만 한쪽은 긍정적인 인상을 주는 문장으로 적혀 있었다. 예를 들면 충분히 운동하면 근력이 생기고 장수할 수 있습니다. 라는 식이었다. 그런데 다른 한쪽은 부정적인 감정을 끌어내는 듯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예를 들면 충분히 운동하지 않으면 근력이 떨어지고 일찍 죽습니다. 라는 식이었다. 결국 두 문장 다 건강에 주의하라고 어필하는 내용이었지만 읽은 사람은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문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고 한다. 남을 설득할 때는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자문자답해보자. 이때 최대한 상대방에게 이익이 있는 것처럼 들리고 상대방의 긍정적인 감정을 끌어낼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을 잘 설득할 수 있다. 예컨대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할 때 오늘은 햇볕이 강한 데다 밖은 더우니까 우리 집에서 DVD나 보자 라고 제안하는 사람은 여자의 마음을 잘 모른다. 데이트를 대충 때우려는 듯한 부정적인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똑같이 집에서 데이트를 하자고 제안하더라도 햇볕이 강해서 네 하얀 피부가 타면 안 되니까 우리 집에서 DVD라도 보자 라고 표현하면 그녀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까? 무엇을 표현하든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 살이 찐 남자친구에게 설마 대놓고 뚱보라고 하는 사람이야 없겠지만 조금만 신경 써보면 믿음직스럽다, 신뢰할 수 있다, 통통해서 사랑스럽다는 등 다양한 표현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렇게 말해야 남자친구도 좋아한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사람은 말도 대충 선택해서 상대방의 신경을 건드리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꽤 많다. 말할 때는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로 들릴 것인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말을 잘못 선택하는 일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엄격한 사람도 칭찬 앞에 장사 없다. 칭찬의 한정 효과. 세상에서 가장 멋진 당신께 부탁해요. 오늘 밤엔 외식하러 가요. 관대한 당신. 역시 당신은 나폴레옹보다 남자답네요. 상대방을 설득할 때는 우선 기분을 좋게 만들어야 한다. 사람은 마음이 쾌적한 상태여야 움직이기 때문이다. 기분을 좋게 하는 작전 중 하나가 웃는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 방법을 알려주겠다. 바로 칭찬이다. 누구나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설령 그게 농담이라 해도 기분이 그리 나쁘지는 않다. 칭찬을 받으면 그냥 기쁘다. 텍사스 대학교의 테드 휴스턴은 펜실베니아주에서 혼인신고를 한 145명을 13년에 걸쳐서 추적조사하여 어떤 부부가 주로 이혼하는지 조사했더니 서로 욕하는 부부였다고 한다. 반대로 상대방에게 애정을 표현하거나 서로 칭찬하는 부부는 이혼하지 않았다. 상대방을 칭찬해주면 부부관계가 원만해진다. 그런 부부라면 당신이 무슨 부탁을 해도 상대방은 당신의 부탁을 들어줄 것이다. 당신 결혼 전보다 더 멋있어졌네요. 이런 느끼한 말을 해서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들자. 그런 다음 옆집의 누구도 아이를 학원에 보내는데 우리 애도 학원에 보내면 어떨까요? 라고 부탁하면 남편도 싫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기분이 좋은 상태인 사람은 거절하는 말을 잘 할 수 없다. 텍사스 A&M 대학교의 샬린 위렌하드는 남성이 여성을 칭찬한 후에 전화번호를 묻거나 데이트 신청을 하면 그에 응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실험으로 확인했다. 상대방에게 부탁하고 싶다면 우선 충분히 칭찬해야 한다. 이 규칙을 제대로 지키면 웬만한 사람들은 여러분의 부탁을 들어준다. 특히 대부분의 남성은 칭찬이 서투르다. 그 중에서도 자신의 아내에게 칭찬하기를 거북해하는 사람이 많다. 잡은 물고기에 먹이를 주지 않는다는 말까지 있는데 사귀는 동안이면 몰라도 결혼하면 칭찬을 거의 하지 않는다. 그런 탓인지 아내에게 뭔가를 부탁해도 매몰차게 거절당하기 일쑤다. 아내를 칭찬하려고 하면 쑥스럽다. 그렇지만 충분히 칭찬해주면 내 부탁을 거절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평소에 칭찬하는 버릇을 들이는 편이 좋다. 한번 버릇을 들여놓으면 어느새 부끄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칭찬할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없을까요? 라고 웃으면서 농담조로 부탁하면 아내도 웃으면서 고기를 구워준다. 그렇지 않고 느닷없이 고기가 먹고 싶어 라고 불쑥 말을 꺼내니까 어머? 오늘 저녁 반찬은 이미 정해놔서 안 돼요. 라며 거절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칭찬을 하고 나서 부탁을 하면 설령 오늘 저녁 반찬거리를 이미 사놨다고 해도 어쩔 수 없네요. 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분명 여러분이 부탁한 것을 사러 슈퍼마켓에 가게 된다. 인간은 그런 동물이다. 또한 상대방을 칭찬할 때는 어설프게 칭찬하면 오히려 부끄러워지므로 과장스럽게 칭찬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내를 칭찬할 경우에는 당신은 클레오파트라보다 훨씬 아름다워요. 남편을 칭찬할 경우에는 당신은 나폴레옹보다 훨씬 남자다워요. 라는 식으로 말한다. 과장스러운 말로 칭찬해야 자신도 부끄럽지 않다. 농담으로 완곡하게 표현해도 칭찬은 칭찬이기에 충분히 효과적이다. 그럴듯한 배경 에피소드가 철통 경계를 무너뜨린다. 에피소드 설득.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아직 남아있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사정이 있어. 무엇인가 부탁할 일이 있을 때는 단지 부탁하는 말만 하고 말면 안 된다. 그 배경이 되는 에피소드까지 곁들여 말하면 완고한 상대방도 흔쾌히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에피소드 설득이라고 부른다. 에피소드를 말하면 상대방의 마음에 영향을 줘서 쉽게 설득할 수 있다. 영국 카디프 대학교의 로즈 톰스는 에피소드 설득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을 실험으로 검증했다. 톰스는 친구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친구를 위해서는 목숨도 바쳐야 한다. 라고 매우 평범하게 설득하는 조건과 어떤 남자아이와 애완견의 우정을 그린 에피소드를 읽게 하는 조건을 두고 설득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 조사해봤다. 그러자 추상적으로 우정의 소중함을 설명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야기를 읽게 해서 넌지시 우정의 소중함을 설명한 쪽이 설득 효과가 크게 높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한다. 오늘날에도 이솝 우화가 인기 있는 이유는 다양한 우화를 통해서 아이가 사회의 규칙이나 상식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솝 우화에 추상적인 교훈만 쓰여 있다고 하면 아무도 읽지 않을 것이다. 우화이기에 많은 사람이 기꺼이 읽고
또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설득할 때는 에피소드를 섞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특히 에피소드가 자신이 어필하고 싶은 주제와 잘 맞아떨어지면 틀림없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원래 인간은 추상적인 논의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에피소드는 매우 구체적이고 선명한 인상을 줄 수 있다. 머릿속에 선명한 인상이 떠오르므로 마음도 움직인다. 학생을 잘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은 추상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에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다양하게 섞어서 이야기하는데 이 또한 일종의 에피소드 설득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결혼했다고 해도 배우자는 당신이 왜 사소한 일에 집착하는지 잘 모른다. 애당초 타인이기에 집착까지는 알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럴 때는 일단 그렇게 해줘 라고 억지로 설득하기보다 자신이 사소한 일에 집착하는 이유에 관한 에피소드도 함께 말해주면 좋다.